제 아들은 제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아들이 제 관을 고르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장례식장 홈페이지가 떠 있었고 아들은 조용히 스크롤을 내리며 관 모델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오크. 아니, 너무 비싸. 표준형이면 되겠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장례 절차 안내 페이지였습니다. 아들은 빈 노트를 펼치더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일차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이동. 2일차 문상객 응대. 식사 준비. 3일차 발인 화장장 예약 확인. 글씨체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얘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복도로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마치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듯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지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얘가 정말 아픈 건가?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피부색도 정상이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 정리요. 무슨 일? 회사 일이요. 짧고 건조한 대답. 그리고 아들은 재빨리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먼저 드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 아이가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아들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실끝 보려 하면 재빨리 창을 닫았습니다. 뭐 보는데? 아, 그냥 뉴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책상 서랍에서 장례식 체크리스트 라는 제목의 출력물이 나온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장례식장 세고 비교 견적, 부고 문자 발송 명단 작성, 유품 정리 일정표, 영정 사진 후보 5장 선택, 장례식 답례품 수건 일스핀.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추도사 초안 작성.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진짜였구나. 이 아이가 정말로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어.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의심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불치병에 걸린 건 아닐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들만 알고 저는 모르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아들이 제 보험금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잖아. 저는 몰래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상한 인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보험, 약관도 뒤적여봤습니다. 수익자는 여전히 아들로 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며칠 뒤 저는 아들의 행동에서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제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된 시계, 젊었을 때 입던 재킷, 아내와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까지. 야,
내 시계 어디 갔어? 아, 그거요? 제가 술이 맡겼어요. 태엽이 안 돌아가서요. 사진 액자는? 먼지 닦으려고 치워뒀어요. 그럴듯한 대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제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는 정장을. 뭐 하는 거야? 아들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 아빠, 깜짝이야. 내 옷을 왜 뒤지고 있어? 아들은 말없이 정장을 도로 걸었습니다. 그냥 좀 있을까봐 확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정장 사이즈를 재는 줄자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입관용 옷을 미리 준비하려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 아들이 날 이렇게 서둘러 보내려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자.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앉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너,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 장례식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다 봤어. 아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보험금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나 없이 혼자 살고 싶은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왜 내 관을 고르고 내 옷 치수를 재고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거야? 침묵.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아빠 잃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엄마 장례식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저 24살이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혼자 다 하셨잖아요. 병원 수속, 장례식장 계약, 문상객 응대. 저는 구석에서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한쪽 구석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아들의 모습. 저는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감당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아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던 걸까요? 아빠, 요즘 자주 기침하시잖아요.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시고, 계단 오르실 때도 중간에 쉬시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매일 밤 생각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119에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병원에서 서류 쓰라고 하면? 장례식장은 어디로 정해야 하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때처럼 또 아무것도 못하면, 아빠한테 마지막까지 짐만 되면,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 전화번호, 필요한 서류 목록, 장례 절차 순서 다 외우고 있어요. 넘길 때마다 빼곡한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아빠 연세 64세. 지병 없음 하지만 기침 잦음. 선호하시는 색검정, 남색. 아빠가 좋아하시던 음식 된장찌개, 김치전. 장례식 때 틀어드릴 음악 아빠가
자주 흥얼거리시던 옛날 노래. 저는 그 글씨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상담 선생님한테도 말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생각만 하면 공황이 와요라고. 상담을? 네, 작년부터 다니고 있어요.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진단받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혼자 방에만 있었는지, 왜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준비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비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관을 고를 때마다 아빠가 여기 누우시겠구나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졌어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가. 제가 이상한 거 알아요?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야, 이 바보야.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살 된 어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거지.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저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아들이 서랍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저는 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아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아빠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거기에 제 얘기까지 하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아프면 내가 당연히 알아야지. 그날 오후, 저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걷는 게 아빠, 저기 치킨집 생겼네요. 나중에 먹으러 가자. 네, 평범한 대화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로 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그럼 나 건강검진 받을게. 너도 병원 같이 가자. 상담 선생님한테도 내가 같이 갈게.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그래. 우리 이제 서로 숨기지 말자. 그날 밤 아들은 제 앞에서 그 메모들을 태웠습니다. 장례식 체크리스트, 장례식장 전화번호, 관견적서, 추도사 초안. 모두 불에 타 제가 되었습니다. 아빠,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 필요 없다. 아빠, 오래오래 살 거니까요. 그럼 나 100살까지 살 거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함께 병원에 갑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고 아들은 상담을 받습니다. 식탁에서 이제 서로 하루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너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끝냈어요. 고생했다. 짧지만 따뜻한 대화들. 어제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요즘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나중에 아빠랑 같이 여행 가는 거요. 제주도든 유럽이든 둘이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내년 봄에 가자.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크게 오해합니다. 침묵을 무관심으로, 걱정을 무시로, 준비를 포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반대편에 숨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표현이 서툴러서,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